한 직업이 10년 만에 중산층의 상징에서 빈곤의 늪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로 화물차 기사입니다. 월 500만 원이 통장에 찍히지만 그 돈이 사라지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월세 4달치가 눈앞에서 증발하는 셈입니다. 왜 도로 위의 사장님들이 도로 위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운임 35% 폭락의 구조와 그 방아쇠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운전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원은 거뜬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지금도 통장에는 500만 원이 찍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부금으로 2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유류비로 150만 원이 사라집니다. 보험료와 수리비로 50만 원이 나갑니다.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월세 한 달 내기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매출과 순수익의 착시입니다. 매출은 벌어들인 총액이고 순수익은 비용을 빼고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겉으로 보면 500만 원을 버는 사장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루 15시간을 핸들을 잡아도 그렇습니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적게 버는 셈입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과거에는 실제로 중산층이었다는 점입니다. 1톤 트럭 한 대면 4인 가족을 넉넉히 먹여 살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보태고 가끔은 가족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내는 투잡을 뛰고 아이들의 학원은 하나둘 줄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이 빈곤층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불경기 탓으로 돌리기엔 무언가 석연치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도 이 정도까지 추락하진 않습니다. 분명 구조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을 도로 위의 노예로 만든 그 구조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운임입니다. 운임이란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배달비입니다. 이 운임이 지난 3년 사이에 무려 35%나 폭락했습니다. 같은 거리를 달리고 같은 무게를 실어도 받는 돈은 3분의 2로 줄어든 것입니다. 기름값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줄었으니 남는 게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운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구간 한 번에 3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0만 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름값을 빼면 밥값도 남지 않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짐을 똥짐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도 남는 게 없는 짐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똥짐마저 안 들면 아예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게 됩니다. 왜 운임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화물차 기사들의 운명을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화물 운송의 최저 가격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처럼 이 가격 아래로는 일을 시킬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화주,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려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부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안전망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려면 화물 운송 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트럭을 사서 영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기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하려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자연히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더 낮은 가격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30만 원을 부르면 옆 사람이 28만 원을 부릅니다. 그러면 나는 25만 원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이 22만 원을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안전운임제는 바로 이 치킨 게임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최저선을 그어서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화물차 기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았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것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뿐이었습니다. 전체 화물차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대형 차종만 보고받았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1톤 트럭, 윙바디, 택배 차량은 처음부터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윙바디란 옆면이 날개처럼 열리는 화물차를 말합니다. 그나마 있던 이 안전망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처음부터 3년짜리 일몰제로 시작했습니다. 일몰제란 기한이 정해진 임시제도를 뜻합니다. 2023년에 연장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맞섰고 정부와 화주들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제도는 유지되었지만 여러 차례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 공백기가 치명타였습니다. 최저 기준이 사라지자 화주들은 다시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내려간 가격은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돌아와도 시장의 관행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35%의 운임 폭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운임 하락에는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물동량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물동량이란 운송되는 화물의 양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사가 많아도 실어 나를 물건이 충분하면 문제가 덜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물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영업의 붕괴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골목마다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빨간 현수막입니다. 한때 북적이던 식당과 가게들이 문을 닫고 텅 빈 자리만 남았습니다. 2023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입니다. 이 폐업 러시가 화물차 기사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식당이 문을 열면 식자재가 필요합니다. 채소, 고기, 양념, 음료가 매일 배달되어야 합니다. 이 물건들을 누가 실어 나를까요? 화물차입니다. 식당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자재가 필요합니다. 타일, 목재, 조명기구가 운송되어야 합니다. 역시 화물차가 움직입니다. 식당 하나가 문을 열면 수많은 화물차가 바빠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자재 납품이 끊깁니다. 인테리어 자재 운송도 사라집니다. 음료 배달도 멈춥니다. 하나의 폐업이 여러 대의 화물차 일감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조각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조각들도 쓰러지는 현상입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를 넘어섰습니다.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결국 폐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폐업이 늘면 화물차 일감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 현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소상공인 지원책을 통해 자영업 생태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덕분에 골목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화물 운송 시장도 급격한 붕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영업 구조 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연쇄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개별 용달 기사들의 상황입니다. 용달이란 소형 화물차로 소규모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짐 나르기, 가게 납품, 소량 배달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동네 상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래처가 다 망했다는 기사님의 한탄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핏줄 같은 골목 상권이 죽으면서 개별 용달 기사들의 생태계 자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 성장도 역설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면 택배가 늘어나니 화물차에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온라인 쇼핑은 대형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대형 물류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인 화물차 기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오프라인 매장의 폐업을 가속화했습니다. 동네 마트가 사라지고 옷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게들의 물건을 납품하던 화물차 일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형 물류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소규모 운송은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화물차 기사들의 고통은 단순히 운임이 떨어진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일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니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026년에 부활한 안전운임제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을 위한 제도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에 가깝습니다. 희망 고문이란 실현되기 어려운 희망을 품게 해서 오히려 고통을 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활한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항만과 공장을 오가는 기사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전체 화물차 기사 중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기사들은 어떻습니까? 1톤 트럭 기사님들, 윙바디 기사님들, 택배 기사님들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는 돌아왔지만 내 지갑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만 손에 쥘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사들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은 2022년 대비 약 15% 인상되었습니다. 시멘트 운임은 약 17.5% 올랐습니다. 또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적 보호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화주들이 안전운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고 단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고해도 시정명령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밥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낮은 운임이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 자체가 기사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수는 많고 일감은 적습니다. 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운임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바닥선을 정해주지만 시장의 불균형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화물차 기사 수를 줄이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면허를 제한하거나 폐업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화물차를 사서 빚을 진 기사들에게 폐업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차를 팔아도 빚을 못 갚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버티다가 쓰러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안전운임제의 부활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화물차 기사들을 위협하는 것은 제도만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처 사장님과 전화 한 통으로 일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변화가 왜 문제인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화물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사님이 거래처 사장님과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내일 부산에서 물건 좀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 드릴까요? 30만 원이면 될까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일이 오갔습니다. 오래 거래한 사장님은 조금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과의 인간관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스마트폰 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화물 운송 플랫폼입니다. 화주는 앱에 물건 정보를 올립니다. 기사들은 앱에서 일감을 찾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릅니다. 오직 가격과 조건만으로 연결됩니다. 플랫폼이 왜 문제일까요? 효율적이고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화물 플랫폼은 최저가 입찰 방식을 사용합니다. 화주가 물건을 올리면 여러 기사가 가격을 제시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기사가 일감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수수료 문제도 있습니다. 화물 앱을 사용해 운송을 하면 20% 이상의 수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30만 원짜리 일감을 해도
6만 원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화주가 운송비를 깎아서 올리는 관행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일감이 7만 원에 올라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깜깜이 오더라고 부릅니다.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채로 받아야 하는 일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사들이 화물 앱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꼽는 것은 저렴한 화물 운송 요금입니다. 그 다음이 과도한 수수료입니다. 플랫폼은 기사들끼리 가격을 깎는 경쟁을 시킵니다. 마치 앱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안 가면 다른 기사한테 주겠다고요. 조금만 더 내리면 너한테 주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플랫폼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그대로 받으니까요. 손해보는 것은 기사들 뿐입니다. 플랫폼의 또 다른 문제는 기사들을 부품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에게 기사는 교체 가능한 자원일 뿐입니다. 누가 하든 물건만 제 시간에 도착하면 됩니다. 오래 일했다고 우대해주지 않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더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격만이 기준입니다. 가장 싸게 부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들은 스스로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부품에 가깝습니다. 가격 결정권도 없고 협상력도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예 일감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화물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가사 도우미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애매한 위치입니다. 노동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산재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감이 끊겨도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차지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적어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핸들을 잡을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핸들마저 빼앗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주들이 점점 사람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가끔 실수도 합니다.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화주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 귀찮고 비용입니다. 만약 사람 없이 물건을 운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쉬지 않고 24시간 달릴 수 있습니다. 밥값이 안 듭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임금 협상도 없습니다. 파업 걱정도 없습니다. 화주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운송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화물차입니다. 자율주행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달리는 기술입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주변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25년 초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보조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운행합니다. 완전한 무인 운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규제도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6년 이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 트럭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변화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주에서 완전 무인 화물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같은 곳에서 시범 운행을 넘어 실제 상업 운송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율주행이 화물 운송에 미칠 영향은 명확합니다. 단순 운송은 로봇이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정해진 구간을 오가는 운송이 가장 먼저 대체될 것입니다. 이런 운송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적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달리면 됩니다. 기계가 하기에 적합합니다. 물론 모든 운송이 당장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도심 배송, 특수 화물 운송, 복잡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운송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물동량에서 단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기사들의 일감이 줄어듭니다. 운임 35% 폭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일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소용없습니다. 로봇보다 싸게 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화물차 기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은 모든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 운송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임은 35% 폭락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부에만 적용됩니다. 플랫폼은 가격 경쟁을 부추깁니다. 자율주행은 일자리 자체를 위협합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사면 초가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박한 상황을 뜻합니다. 화물차 기사로 살아남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카고 운송을 계속하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카고란 일반적인 화물을 싣는 트럭을 말합니다.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특수 면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위험물 운송 면허, 케미컬 운송 자격, 초중량 화물 운송 허가 같은 것들입니다. 위험물이란 폭발물이나 인화성 물질처럼 다루기 어려운 화물을 말합니다. 케미컬은 화학 물질을 뜻합니다. 이런 면허를 따려면 추가 교육과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 가격 경쟁이 덜합니다. 운임도 일반 화물보다 높습니다. 특수 운송은 자율주행 대체에서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위험물을 싣고 달릴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보다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사람이 계속 필요합니다. 물론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영역도 안전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앱에만 의존하면 가격 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만의 고정 화주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발로 뛰어 거래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뢰관계가 쌓이면 앱보다 안정적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연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이 화주와 협상하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가 뭉치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운임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감도 조합을 통해 배분하면 플랫폼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전략이 모든 기사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수 면허를 딸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영업에 소질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조합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너무 많고 일감이 너무 적은 불균형입니다. 이것은 정책적 개입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생존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번창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월 500만 원 매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안전운임제의 공백으로 운임이 35% 폭락했습니다. 자영업 붕괴로 일감 자체가 줄었습니다. 부활한 제도는 대다수 기사에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플랫폼은 가격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자율주행은 일자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화물차의 현주소입니다. 몰락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한때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직업이 빈곤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사장님이 도로 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몰락에는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특수 운송으로 전환하는 분들, 고정 화주를 개척하는 분들, 협동조합으로 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금은 몰락이 아니라 진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부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핸들만 잡고 버티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움직일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정비하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전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노동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화물차 기사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핸들만 잡고 있으면 굶어 죽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6년, 여러분은 계속 도로 위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쉬운 답은 없지만 함께 고민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한국은 물류 강국이라 불립니다. 그 물류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수십만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무너지면 물류도 흔들립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몰락은 곧 대한민국 물류 시스템의 경고등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그리고 앱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의 현실입니다. 플랫폼이 어떻게 수백만 노동자를 사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앱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